이마드 물크가 샤자한 3세를 갈아치웁니다. 그러고 나서 샤 알람 2세라는 왕이 또 즉위를 해요. 샤 알람 2세 재위 기간 때 이제 조선이 사도세자가 죽고 정조가 즉위한 그 시대랑 맞물려 있더라고요. 샤 알람 2세는 재위 기간이 46년으로 꽤 깁니다. 이 사람은 꽤 길고, 근데 황제가 됐지만 이 신하한테 핍박받는 이 신세는 계속 탈출을 못하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다 불쌍해. 아우. 물크 수상이 아직 너무 건재했고 파워풀했고, 그래서 이 견디지 못한 황제가 누구한테 가냐면 마라타족한테 가서 도움을 요청해요. 그래서 이 마라타 제국의 진영으로 피신합니다. 한편 1761년에 파니파트 3차 전투가 그때 발발해요. 그래서 마라타 제국은 이제 파니파트에서 인도를 재침입한 아프간족과 다시 한판을 붙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지죠. 한판을 붙었습니다. 지죠. 마라타족이 패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패배를 했어도 마라타족이 완전히 죽은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연맹체는 흩어졌거든요. 근데 각각의 그 왕국들, 5개의 왕국이 있었다 했잖아요. 그들 독립적으로는 어쨌든 세력 유지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 좀 강력했던 한 곳과 이 샤알람 황제가 이제 손을 잡고 샤알람 황제가 부탁을 합니다. 이마드 물크 좀 쫓아내달라고. 그래서 마라타족이 다시 이제 델리 왕궁으로 들어와서 이마드 물크를 쫓아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마라타족한테 뭘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주도권을 잡은 거야? 그때 영국이 들어옵니다. 영국이 계속 힘을 키우고 있다가 뿅 나타나는데, 개인회사로 들어온 거예요? 아니야? 그 전에 들어왔나? 자한기르 때부터 이제 있다가, 그때는 굽신굽신 하면서 있다가 이제 점점 조용히 세력을 키워오다가 이 당시에 이렇게 빵 등장을 했더라고요. 1750년대에 벵골 여기에다가 거점을 확보해서 그 조용히 세력을 확장해 나가다가 나중에 10년 뒤에 샤 알람 황제한테 조세 징수권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1803년으로 넘어가면 델리에 입성해서 이제 더 이상 신하가 아니라 점령군의 입장으로 그렇게 무굴의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귀족이 또 끝도 없이 나옵니다. 이제 물크가 갔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또 나와요. 또 굴람 카다르, 굴람 수상이 나옵니다. 장면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지? 맞지? 어? 야, 저 망할 때는 이름들도 참 잘 될 때 봐. 악바르, 그 샤자한, 라우랑제 입에 착착 붙잖니. 굴람 수상은 또 황제한테 분노해요. 자기가 황제 되게 도와줬는데 자기 공을 몰라준다고. 그래서 그 황제의 눈을 또 찔러서 실명시키고. 저기 눈을 주로 찌르는 거. 저러면 이제 무력해지니까. 다른 데를 이제 신체를 무력하게 해야 되잖아요. 힘을 뺐으려면. 그러니까 이제 눈을 멀게 하는 게 가장 빠른 거죠. 죽이지 않을 경우에. 근데 그래도 그거는 문화마다 다르긴 한데 우리는 눈을 찌르는 건 없잖아요. 귀를 벤다. 중국은 이렇게 궁형 이런 걸 하지만 눈을 찌른다는 건 못 들어봤는데. 저 문화권의 어떤 특징인 것 같아요. 바늘로 눈을 찔렀던 구절이 수도 없이 나와요. 티벳도 저기 눈 찌르는 형벌이 있어. 눈을 멀게 하는. 마라타족이 또 한 번 더 도와줘요. 그래서 이 굴람 수상이 물러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무굴과 마라타족의 사이에 1803년에 영국이 등장하는데 마라타족을 상대로 승리를 거둬요. 싸워서 승리를 거두고 그때 이제 델리로 입성을 하게 된 겁니다. 입성하고 샤 알람 황제는 영국한테 연금을 받아서 생활했다고. 맞아. 그때부터 연금 황제가 된 거야. 샤 알람. 그래서 1800년대에 들어서는 영국이 인도의 실질적인 지배자가. 19세기잖아, 19세기. 그때부터 조선도 이제 왕조가 들어가지고 1800년에 정조가 죽거든. 딱 19세기 시작이잖아. 그 다음부터 정순, 헌철, 그 다음에 뭐야? 그 다음에 고종이죠. 고순 이렇게 되잖아. 여기는 교체를 많이 하잖아. 근데 그 이씨 왕조는 자식이 없어.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제 철종 저기 아, 그 강화도에 유배가 있는 애를 데려다가 왕을 시켰는데 글자를 안 배운 거야. 그런 식으로까지 그게
똑같아 저기 그 망할 때 보면. 그래서 그때 그 1800년대부터 이제 영국이 무굴 왕조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18대 황제였던 아크바르 샤가 1837년에 사망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황제가 이제 즉위합니다. 마지막 황제도 바하두르 샤더라고요. 바하두르 샤 자파르 이름이 똑같아요. 근데 뒤에 이름이 엄청 긴데 그게 다른 것 같아요. 이제 영국은 무굴을 완전히 집어삼킬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1818년에는 마라타 제국을 물리치고 델리 주위 넓은 영역의 영토를 영국이 가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1840년대에는 펀자브의 시크들까지 영국 쪽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도 전역이 영국의 손아귀에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1835년에는 영어를 공식어로 삼는데 이게 무굴 그 왕조가 붕괴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무굴의 귀족들은 페르시아어가 궁정어였는데 이제 영어로 바뀌어버리니까 완전히 저게 멘붕이야. 그게 뭐냐면 멘탈이 붕괴된다는 게 뭐냐면 그러면 이 프레임이 바뀌는 거예요. 내부 인식의 구조가 바뀌어버려. 그 언어가 바뀌면. 그냥 단지 그냥 뭐 저기 외래어를 쓴다 이게 아니야. 인식하는 방식이 영국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위 관료들도 완전히 이제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진. 게다가 이제 1854년 들어서는 바하두르 샤 황제 이후로는 더 이상 왕은 없다. 왕족도 없다. 이렇게 선언을 했더라고요. 무굴 왕조의 종식이구나. 그러니까 19세기 중엽인 거지. 우리보다 조금 빨리 진행이 된 거고 청나라도 딱 19세기부터 그 황제들이 약간 바보들의 행진이야. 쭉. 그 아주 완전히 평행이야 진짜. 진짜 신기하다. 조선도 그렇고 어떻게 그렇게 되지? 그렇게 황제들이 어마어마했거든. 청나라 황제들이. 근데 뭐라고 할까 이 씨가 마른다 그러나? 하여간 찾을 수가 없고 너무너무 삐리삐리 하다가 나중에 서태후가 마지막에 확실히 말아먹었지. 그분은 진짜 많이 식신대마왕이라서 많이 드셨어. 서태후 자체가. 그 100가지 이상의 그 몇 끼니마다 그게 있어. 100가지가 아니야. 내가 상상할 초월하는 숫자의 그 반찬. 열하에 가면 만한정식이라고 만주족 황제랑 뭐 이렇게 오는데 서태후는 끝장이었어. 그 중에 하나씩 이렇게 맛보고 안 먹으면 이제 다 이제 밑에 그 요리사나 뭐 이런 내시나 뭐 이런 사람들이 먹었겠지. 어마어마한 그 미식가였거든. 근데 이게 재밌다. 여기 이제 영국이 나중에 인도를 우리가 다스리겠어 이랬을 때 그 여왕이거든. 예. 저기도 여왕이야. 그 무슨 여왕이지? 빅토리아야. 그러니까 그 저기 중국도 서태후였지. 우리는 민비였거든. 오 이거 신기하다. 지금 나 처음 알았어. 영국 여왕이 할 수 없이 내가 다스려야겠군. 이렇게 됐다니까. 그때가 영국이 아마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던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그게 무슨 뜻인지 아니? 해가 지지 않는 나라. 항상 밝다. 그게 무슨 뜻이냐. 자, 마스코 나가마 이후 기훈이의 지성을 해가 지지 않는 식민지가 있어서 그치. 어디든 이 반대편에도 이제 식민지가 있으니까 어디여도 해가 지지 않는다. 해가 떠 있다. 해가 떠 있다. 그 영연방이 전 세계에 있으니까 태양이 떠서 여기가 밝으면 또 여기 어두워지는데 여기 또 밝고 이렇게 되니까. 그냥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러면 세상에서 제일 막 잘 나가는 나라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굉장히 실질적인 내용입니다. 지성이 참혹한 놀라운데? 참혹한 내용이래. 지성이 놀랍게 지금 비약하고 있어. 또 백성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이런 영국의 행태를 보고. 그래서 1857년에 영국군한테 고용된 세포이. 드디어 세포이 항쟁이 나오는군요. 이 세포이가 용병이란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들이 인도인 세포이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란을 일으키는데 인도 민중들이랑 결집해가지고 세력이 되게 컸나 봐요. 그래서 저항 세력이 되게 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마지막 황제가 82세였다고 하는데 이 황제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반란을 계속 이제 이어갔다고 해요. 근데 영국이 이때 그 철도나 막 그런 전선 이런 것들의 기술이 계속 발전되고 있었고 그런 기술을 활용해서 이 반란을 완전 제압했다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델리의 문화재가 엄청나게 소실됐다고 합니다. 이때 그 영국군들이 막
왕궁의 뭐 석주부터 뭐 대리석 바닥, 뭐 지붕 위에 있는 구리 장식품까지 다 떼다가 팔고 그러면서 승리를 만끽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승리는 고작 저거는 여기 금고 털고 고작. 뭐 저런 거 털고. 무굴 왕궁의 80%가 이때 다 철거가 됐다고 합니다. 그게 남아 있었으면 엄청났을 텐데. 그래서 이때 다 이 유물과 유적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반란이 진압되고 난 이후에 영국군들은 21명의 남아있던 왕족들을 다 처형해요. 완전히 이제 그 황제가 될 만한 그 여지를 안 남기기 위해서 다 저렇게 해야지 정말. 이만큼이라도 혈통이 있으면 글로 직결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황제는 재판정에 세웁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도록 하고 이 황제한테 내란죄다 이렇게 판결을 내려서 세포 양제는 거기에 결합했다고. 미얀마의 어떤 지역으로 귀향을 보내요. 이 마지막 황제는 미얀마로 가서 거기에서 영국이 주는 연금으로 근근히 생활을 하다가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무굴 제국이 1857년에 막을 내려요. 중국의 마지막 황제 푸이. 푸이도 좀 늦긴 하지, 좀 뒤긴 하지. 20세기까지 있었으니까. 그 마지막 황제 영화 보면 나오잖아. 그 자금성에 갇혀 있다가 이 자금성 안에서 자기가 황제라고 그 가상현실을 만들어 준 거야. 바깥을 완전히 차단하고. 그래서 자기가 근데 나중에 이제 그걸 알게 된 거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걸. 그 완전히 그런 식으로 했더라고. 근데 어쨌든 끝까지 살아남아서 감옥에도 가고 감옥 가서 그 시종들이 왜 이렇게 지금 그 신발 신겨주고 하는 거 이거부터 배워. 뭐지? 무택동 군대에서 그 네가 네 손으로 신발을 신어. 그거부터 가르쳐줘. 그래서 나중에 정원사 하다가 죽었잖아.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뭐 끝은 괜찮다고 봐. 그렇게 그 완전히 황제로 가상현실에 있다가 나와서 막 온갖 그거에 다 이용당하고 했지만 그래서 그 영화가 그 되게 유명하고 뭔가 생각할 거리를 많이 주지. 근데 저기의 마지막 황제도 참 그러네. 병원 세포 항쟁 다루는 영화에 나와야겠다. 그 다음에 이제 1877년에 빅토리아 여왕이 나는 인도의 여왕을 겸한다 이런 선언을 합니다. 그때가 고종 재위 기간이랑 겹치더라고요. 그렇게 맞물려 있습니다. 그때부터 1947년 인도 독립 때까지 이제 영국이 인도에 다리를 트이게 됩니다. 이번 챕터에서 인도 근대사 저자 스피어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인도가 간섭해줘라 막 이렇게 한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외세가 이렇게 인도에 와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데에는 인도인들의 역할이 한몫했다. 그러니까 인도인들이 막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외세를 그 원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있을 수 있었다면서 인도가 이렇게 된 데에는 자신들의 책임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할 것이다. 간디가 주장하는 게 그거야. 네, 그래서 간디가 이야기하는 게 그러니까 다 생각이 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자업자득이지 누구 때문이라고 할 수 없어. 이런 관점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 영국에 대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본격적으로 네. 간디의 시대로 점점 다가오네요. 어떤 인도와 영국이 어떤 상호작용을 거쳐서 이제 이렇게 점령하게 됐는지. 이게 궁금한데 저거 하려고 지금 여기까지 왔어. 여기까지 이 세상에. 근데 저거 이제 무굴 제국을 알아야 사실은 그 영국 그 지배 시기를 이해를 하거든. 이게 인도 근대사에 나오는 내용이죠? 아, 이게 책을 제가 2권 보고 있는데 인도 근대사랑 그 이옥순 선생님이 쓰신 무굴 황제 참고해서 네,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인도가 눈을 찌르는 건 참 독특하네. 그게 어떤 그 저기가 그 티베트로 가운데잖아요. 그러니까 빛에 대한 어떤 거하고 관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중국은 저기 그 뒤꿈치 자르잖아요. 월형이 제일 그 유명해요. 손자병법의 손자도 뒤꿈치를 잘랐잖아. 그래서 수레를 타고 다니면서 뒤꿈치를 자르면은 그 못 움직이거든. 코도 자르고 그랬던 것 같아. 그 주역에 보면 그 형이 나오는데. 근데 이 눈 찔리는 거는 그렇게 두드러지게 안 나와요. 우리는 주로 태형인가요? 우리는 곤장, 태형. 곤장 때리고 그다음에 곤장 장 100대 이러면 죽는 거죠. 예. 맞다가 죽어. 우린 주로 때리는 거고
때리는 거고 다리를 못 쓰게 하는 거죠. 줄이를 틀고 이게 다 줄이 틀고 네, 몸 못 움직이게 하는 건데 저기는 빛을 못 보게 하는. 근데 그러니까 못 보게 하는 거고 우리는 티벳에도- 못 움직이게 하는 거고. 티벳은 누나를 뽑던데. 누나를 뽑아요. 근데 그 형벌이 오래전에 사라져서 이 눈을 뽑아도 그 목숨엔 지장이 없었나 봐. 근데 너무 오랫동안 그 형벌을 안 해가지고 그 달라이라마 13대 때인가 하여튼 그때 그런 형벌을 했는데 그걸 집행하는 사람이 너무 서툴러가지고 그래서 사람이 이제 죽어버려. 네. 그러니까 죽일 거면 그냥 죽이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살려는 둔다는 거거든. 시력을 뺏고. 그런데 그게 잘못 집행을 하면 이 전기신이 완전히 그냥 다 절단이 나는 모양인 거야. 그래서 죽은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일본도 우리나라 그 사람들 할 때 귀 베고 코 베고 하는 뭐 귀 무덤 코 무덤 이런 거 있잖아. 그건 일본이 많이. 일본. 우리는 곤장. 우리나라 형벌이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면 비교적 덜 잔인해요. 그리고 선비들한테는 사대부는 사약을 주거든. 왜냐면 반역죄가 아니면. 근데 그 사약을 주는 게 몸을 지키라. 왜냐면 이거는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서 부모에게 효를 하라는 뜻이야. 네. 그 형벌마다 다 의미가 있어. 그 사지를 하는 것도 잔인하다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은 그 임금에게 반역을 한 건데 임금에게 반역한 거는 그 임금은 모든 백성의 주인이잖아. 백성들한테 죄를 지은 거야. 그럼 그만큼의 벌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몸이 유지되면 안 돼. 그래서 다 이렇게 사지를 절단하는 거야. 그 몸을 복원할 수 없게. 그래서. 그 심하면은 이제 내장을 꺼내가지고 산산이 이제 하는 게 혼이 깃들지 못하게 한다. 그런 아주 심오한 뜻이 다 있어. 예. 근데 그 영조 때 와서 그런 좀 잔인해 보이는 것들은 많이 사라지고 그래서 다른 우리가 막 국문당할 때 보면 막 인두를 지지고 이러니까 막 끔찍한데 다른 나라 보면 이건 세 발의 피야. 야 저쪽에 가면 있잖아 이거는 저 업이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아. 저 고통이라는 게 그런 식의 형벌들이 일상적으로 막 3일씩 막 해. 그 푸코의 책에 나온다고. 3일씩 한 사람을 고통을 주기 위해서. 그거는 진짜 그래서 진짜 그 조선 시대를 보면 거기도 물론 뭐 굉장히 이제 잔인한 게 많은데 비교를 해봐야 된다 항상. 그걸 비교를 해봐야 이게 어떤 이상인지 알 수 있다니까. 근데 무굴 제국을 우리가 다 마스터했네요. 와, 세상에 이럴 수가. 이렇게. 이건 정말 우리나라 전체에 한 5%도 안 될 것 같아요. 무굴 제국의 마지막 할례를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바하두르샤 자파르. 잡아졌어요. 나르샤 샤시. 나르샤 샤시. 네. 이 사람은 페르시아. 나디르다. 나르샤 네가 한 거야. 나르샤. 나디르샤씨가 대장. 야 육룡이 나르샤. 야 이게 정말 악화가 영화를 구축하네. 나디르샤. 이 시험에 틀립니다. 나디르샤는 황제 이름이고 친구 잘못 사귀어가지고 나디르샤씨가 이제 그리고 지는 똑바로 써. 자기는 나딜이라고 쓰고 옆에 있었던 이제 나 같은 애는 나르샤라고 썼다가 왜 틀렸지? 이러면 선생한테 가서 막 따지다가 더 욕먹고 감점되는. 우리나라가 정말 인도 문화에 대해서 너무 빈약해. 부처님의 나라이기도 하고 간디의 나라이기도 하니까. 근데 인도 역사가 좀 복잡해가지고. 근데 이 복잡하다는 상황을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이 사상이나 그 어떤 행위를 이해를 해요. 이래서 아마 굉장히 그 문화나 이런 것도 다층적으로 막 그러니까 복합적인 간디가 하는 어떤 행위나 말을 이해하려면 그 지리적 조건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 나라의 계절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알지 않으면 그 우리 맥락에 그냥 갖다 맞추게 된다고. 그럼 막 엄청난 왜곡이 이미 일어나는 거고, 불교도 어떻게 인도라는 곳에서 이게 탄생했을까?
그럼 인도 지리 문화 이거를 모르면 정말 굉장히 피상적이 돼. 그래서 인도의 그 계절 3개, 계절이 3개잖아요. 우리나라처럼 4개가 아니고. 여름, 겨울이 있나? 우기. 건기, 우기, 그 다음에 가을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 봄, 가을이라기도 하고. 경기하는 것도. 하여튼 3개로 나눠, 계절을. 그러니까 그 배분도 달라, 우리랑. 그리고 숲이 발달했다는. 그래서 인도가 종교의 나라인 건 숲이 많아서야. 그러니까 결국 나무가 이 모든 영성의 핵심이라고. 나무를 지켜야겠지. 나무를 지켜.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영성의 중심이었는데 일본도 숲이 발달했는데 일본 숲하고 인도는 그게 사이즈가 다른 것 같아. 그 보리수 나무 그러면 어마어마하잖아. 풀옵션 거기서. 그래서 한 나무에 3일 이상 머무르지 마라 그럴 때 우리나라 나무를 생각하면 1분도 못 머무르는데 그러잖아. 인도 나무는 딱 보리수에 풀옵션이잖아. 거기는 다 비바람이고 뭐고 다. 그래서 거기서 항상 나무 밑에서 뭘 이러고 아니 그리고 나무에 왜 큰 나무는 구멍 뚫려 있으면 거기 정말 그 판다들 거기 살거든요. 아니 그리고 다큐에 보면 실제로 거기에 사람이 뭔가 이게 거주한다 그러잖아. 약간의 기거? 비바람 이런 거 피하러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떠나기 싫겠지.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이걸 부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고. 그리고 비가 별로 많이 안 오는, 비가 안 오는 계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늘을 또 태양이 장렬하잖아. 그러니까 그늘만 만들어주면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 사람이 그 인도 그 풍습 보면 왜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거기다가 그 나무 그늘에다가 나무 밑에다가 사람을 이렇게 침대째 내놓고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오가면서 대화를 주고받는다고. 오늘 기분이 어떠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과정을 다 죽어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거죠. 공유하는. 그러면 이제 죽음이 그렇게 특별한 일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죠. 자, 그럼 하여튼 우리 너무 고생했다. 박수.